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장르 소설 리뷰만 하려고 했는데 관련이 있는 주제라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도서전까지의 문제가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찬성하는 업자들이 논점을 흐릴 수도 있고 억지 논리로 바람 잡으면 바로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지한 느낌으로 이론적인 바탕부터 쭉 짚어볼 건데요.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으니까 시간 나실 때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할게요. 도서정가제 같은 아이디어는 되게 오래된 개념이에요. 18세기 유럽에서도 공장 때문에 장인들 망한다고 시위하기도 했었고, 국사 공부하실 때 금난 정권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전 상인들보다 외부인들이 물건을 막 싸게 파니까 그걸 난전이라고 해서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조선 후기에 이 특권을 취소시키니까 경제가 더 발달했어요. 결국 같은 논리죠? 다 생산자 입장에서만 떠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은 누가 얘기해 주냐? 경제학자들이 설명해 줍니다. 먼저 경제학자 두 분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보이지 않는 손은 다 아시죠? 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대표하시는데 무조건 자유가 좋다 이랬던 분은 아니고 정부가 뭘 억지로 하려는 걸 싫어했던 분이지 기업이 독점을 한다든가 정경유착 이런 건 반대하셨어요. 이분은 수위가 좀 세요. 시장 자유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노동조합도 시장을 왜곡하는 세력이라고 부정적으로 보세요. 이분들의 사상은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이 두 분한테서 나왔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학계에서 자주 소개되는 문장인데요. 이 개념이 언제 쓰이는지는 이어지는 다음 문장을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도서전까지의 기본 바탕을 살펴보면 생산자를 위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특정 집단을 도와주면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특권을 주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봤는데요. 저 시절에도 영국 사람들이 법률을 따낸 적이 있어요. 이걸 엄청나게 비판하셨죠.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올바른 방향인데 다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점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자면 아니 온라인 서점들이 다 차지하면 그것도 독점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비자의 만족을 바탕으로 선택받은 독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담합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률로 보장받은 독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경쟁 덕분에 가격이 저렴해지고 소비자가 혜택을 보죠. 물론 치열한 경쟁 때문에 도태되는 사업자도 생길 수 있는데 무조건 배려해주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아무도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어딨어요. 문제는 조합들이 경쟁을 배제하려고 해요. 자유 경쟁을 제한해서 가격 인하, 그리고 이윤 감소를 방지하려는 건데 여기까지가 18세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제스의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은 더 매워요. 미제스는 소비자를 주권자, 군주라고 봤고 소비자의 지배를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어리석다고 주장했어요. 더 과격한 표현을 소개하면 소비자 말을 안 들어서 망할 회사는 망해야 되는데 소비자 말을 안 듣고 편법을 쓰려는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죠. 두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근본적으로 주권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잖아요. 정부가 간섭하면 이 주권이 손상되는 거고 소비자 주권을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간섭을 법으로 승인하고 이걸 공익적이고 민주적이라면서 찬양하는 정치 권력이 있다는 건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어떤 업종이든 간에 경쟁을 방해하면 잠깐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100% 망했어요. 지금 출판 카르텔 중에서도 이 당연한 법칙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억지를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미제스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분은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동어 반복이라고 보셨어요. 행동은 애초에 그냥 합리적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동네 서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할인하는 책을 샀어요. 합리적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동네 서점이 망한다. 상생의 이치를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각 소비자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실 텐데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연약한 소비자들을 관리해줘야 주권이 실현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반항하려는 불손한 의도를 차단해야 된다. 이 개념인 거죠. 소비자의 판단을 덜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우리가 너희를 계몽하겠다.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쪽도 다룰 내용은 많은데 길어지니까 짧게 요약하면 이 세력들이 기어코 도서정가제를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시행 이후 반응은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결과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에서 공청회를 할 때 소비자 대표로 시민단체 사람들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목소리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연태훈 박사님은 이 현실을 경제수학적으로 분석하셨는데 도서정가제는 사회적으로 손해가 되지만 출판계나 서점업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은 조직화될 수가 없다 보니까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다고 진단하셨어요. 조성익 박사님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베스트셀러가 비싸졌고 스터디셀러도 비싸지면서 판매량은 감소되는 손실을 지적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근거를 찾아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경제성 연구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론이 뭐냐?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홍보자료에서는 뭐가 떠오르죠?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인데 뒤쪽은 억지를 쓰는 거죠. 다음은 토론했던 자료 정리인데요. 시간 순서대로 소개할게요. 근데 이분은 반대 의견을 읽어보시고 나서 인터넷 서점은 도서정가제에서 예외를 두자라고 생각을 바꾸셨어요. 경제학을 잘못 알고 계시죠? 머리가 어지럽네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비정신은 무슨. 알라딘 대표님이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21만 명의 명단을 가져왔었어요. 효과는 없었지만요. 이분은 소비자 대표로 공청회에 참여하신 분인데 이게 소비자 맞나요? 제가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영상에서. 이분 얘기도 되게 웃긴데 왜 독자들의 본능대로 싸게 사면 안 되고 생산자가 정한 가격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말이 안 되죠? 이 공청회 자료집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인터넷 서점 발표문이 삭제된 채로 발간됐어요. 공백으로. 출판의 자유는 있는 걸까요? 심규철 의원님이 유일하게 소비자 입장이란 경제학 원리를 고민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인터넷 서점이 동네 서점으로 가야 될 이득을 빼앗았으니까 문제가 있고 서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글자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심규철 의원님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수위가 진짜 세죠. 이건 동네 서점들이 문화공간 역할을 해왔다고 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인터넷 서점이 문화공간 역할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이 문화공간 역할을 중소서점한테만 맡겨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비유를 해보면 그동안 마차가 교통수단 역할을 해왔는데 자동차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마차를 안 타는 걸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랑 똑같죠.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데 이렇게 되면 독자가 책을 어떤 기준으로 살까요? 경쟁이 아니라 우연히 랜덤으로 들어간 서점에서 사는 거예요. 뭐 약간 더 친절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판매자가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즘 표현으로 기도메타인 거죠. 어차피 경쟁은 못하게 다 막아놨으니까 제발 팔려라. 이런 랜덤 뽑기에 공정한 경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도서정가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통질서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는데 질서를 아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이건 질서라고 하고 이걸 질서 문란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유럽의 길드나 조선 상인들이 가격을 결정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올바른 질서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경쟁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세계관에서는 같은 책이면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누가 싸게 팔면 이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가격 경쟁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러면 애초에 경쟁이 아니라 내가 파는 책이 팔리길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기도까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나쁜 건 정치권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요. 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경쟁이란 건 결과를 두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절차에 대해서만 정당했는지 따지는 거지 경쟁의 결과를 맞다 틀리다 따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인터넷 서점이 가격을 내릴 때 공정한 방법을 사용했으면 그걸 가지고 때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가격은 소비자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판기에 1,000원이라고 적혀있는 콜라를 떠올려 볼게요. 여기서 이 1,000원은 하나님이 1,000원으로 정해주신 게 아니라 이 자판기가 소비자한테 1,000원에 마실래?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콜라가 1,0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느끼고 동시에 제가 그 콜라를 마시고 싶으면 1,000원으로 콜라를 사겠죠? 이 순간 가격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을 누가 맞다, 틀렸다, 참견을 할 수 없어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니까. 그리고 이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판기 안에 다른 음료수 종류가 많거나 주변에 다른 자판기가 더 있어. 아니면 대형마트가 있어.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해. 이러면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방향인데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1,000원 받고 팔고 싶은 업자는 기분이 나쁘겠죠. 이때의 업자는 뭐라고 하냐? 과다 경쟁, 유통질서, 상생.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콜라가 700원으로 할인했다고 떠올려 볼게요. 할인을 했다고 해서 콜라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콜라 본연의 가치가 훼손당했다 고 난리를 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도서도 똑같아요. 저작권 없는 고전소설들 엄청 싸게 팔리는데 그걸 우리가 깎아내리나요? 아니죠. 그리고 1,000원이었던 콜라가 자판기에서 700원으로 할인할 때 처음엔 1,000원까지 주고 마실 생각이 없었거나 돈이 800원만 있었거나 1,000원은 있었는데 교통비로 300원을 써야 했던 사람이면 할인하는 콜라를 사서 마실 거고 행복해지겠죠?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가격 개념을 이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억지를 써요. 콜라 본연의 가치를 깎지 말라고. 경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물학적 경쟁을 떠올리시면서 약육강식에 무도한 시장 경제 이러시는 거죠. 승자 독식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런 분들은 경쟁을 애초에 차단하거나 경쟁이 발생했더라도 인위적으로 교정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접근인 걸 한번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용도는 당연히 A초밥집을 가겠죠? 홍정우는 그냥 B초밥집을 가요. 철곤이는 어쩔 수 없이 B초밥집을 가요. 여기서 나타난 경쟁은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도랑 김철곤은 경쟁을 했어요. 둘 다 A초밥집을 원했는데 이용도가 돈이 더 많아서 철곤이가 밀려났죠. 이용도랑 홍정우는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게 처음부터 달랐으니까. 따져보면 철곤이만 경쟁해서 패배를 했는데 여기서 철곤이가 뭘 뺏겼나요? 아무도 손해본 건 없고 철곤이가 좀 아쉬운 초밥을 먹은 게 끝이에요. 이번에 생산자 입장에서 볼게요. A초밥집은 이용도랑 홍정우를 원했어요. 철곤이는 애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요. A초밥집은 가격 경쟁에서 홍정우를 B초밥집에 내어주고 패배를 했어요. B초밥집 입장에서는 3명 모두를 원했는데 이용도로 뺏겼죠. 이 이야기에서 승자가 독식하고 패자가 굶어 죽었나요? 이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 경제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초밥집보다 요리를 못하면서 A초밥집보다 비싼 C초밥집을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 시민단체가 하나 있는데 C초밥집 장사가 안 된다고 상생, 공존을 외치면서 C초밥집을 돕재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약육강식이라는 게 있는 생물학적 경쟁이랑 경제학에서 말하는 교환학적 경쟁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주 명확한데 강제력이 있냐? 이걸 따져요. 예를 들어서 A초밥집이 조직폭력배한테 돈을 주고 B초밥집 장사를 못하게 해. 아니면 B초밥집에서 정치인을 매수하고 고급 초밥을 못 파는 법을 만들어. 또는 김철곤이가 입법 청원을 해서 초밥 품질을 다 통일시켜. 이런 식으로 강제성이 있으면 누군 손해를 보고 누군 이득 보는 구조가 나타나죠. 방금 전에 이런 강제성이 없는 자유시장에서는 상생이 있었는데
법이 생기니까 어때요? 상대방을 약탈하려고 하죠. 이 간단한 예시만 봐도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서정까지가 얼마나 잘못된 아이디어인지 쭉 설명을 했는데,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웹소설 그리고 웹툰 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출판 카르텔이 주장하는 거짓말이에요. 2019년 2월에 출판문화협회는 카카오페이지 시리즈를 포함한 웹소설 업체에서는 반드시 ISBN 코드랑 정가 표기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게시했어요. 어이가 없죠? 게다가 온라인 콘텐츠를 할인 못하게 해서 자꾸 피해를 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기다리면 무료에도 시비를 걸려고 하고, 이 출판계는 자꾸 웹소설이랑 웹툰 머리끄덩이를 잡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갈 길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독자 입장에서는 도서정까지가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면세 혜택이 사라져서 세금을 10%더 낸다고 해도 할인이 자유로 풀리면 시리즈나 카카페에서 신작 할인 25%, 스터디셀러 할인 50%, 대여점 시절 명작 할인 80%, 이렇게 시원하게 할인하면 달달하잖아요. 작가들 입장은 살짝 복잡해요. 뭐 출판계랑 발을 걸치신 분들도 있고, 문피아 대표였던 금강 작가처럼 도서정까지를 찬성하기도 해요. 작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온라인 콘텐츠 할인은 이득이 커요. 할인이 없을 때 찍먹도 안 해볼 작품이 이거 할인한다고? 이런 미끼로 독자들이 한번 유입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작가님 트위터인데, 이분 설명에 따르면 할인 이벤트에 들어가면 손해가 아닌 게, 할인이 끝난 직후에는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더 번다는 통계를 직접 내셨어요. 물론 이런 행사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독자가 할인에 익숙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작가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독자가 쓰는 1,000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스포츠 업계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같은 논리로 저는 웹소설이나 웹툰의 경쟁자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라고 생각해요. 웹소설이나 웹툰 가격이 더 싸고 재밌어지면 애플 TV에 결제할 돈으로 재밌어 보이는 웹소설 정주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